안녕,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 오늘 아주 잔인하고 화나는 사건 가져왔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반, 일본 시즈오카 미시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하늘로 불길이 치솟는 거야.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깜짝 놀라서 거기로 다가가는데 그 근처에 도로 공사 현장이 있었거든. 거기서 불이 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불길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의 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지. 근데 이 불길이 기름을 붓고서 붙인 건지 쉽게 잦아들질 않더라고. 그걸 끄는 게 우선이었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더라고. 한 155에서 160 사이로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었고 잔뜩 웅크린 채 전신은 불에 타 있었지. 그런데 더 끔찍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온몸에 물집이 잡혀있고 뜨거운 불길에 막 괴로워한 듯한 생활 반응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채로 불에 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손이 결박되어 있어. 아니 마치 화형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 자,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게 먼저겠지. 근처에 혹시 그 신원을 알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전혀 없어. 지갑, 신분증, 하다못해 휴대폰 이런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고. 누군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때 경찰서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여. 대학생 딸이 어젯밤부터 들어오질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은 직감적으로 둘이 동일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지문을 채취해서 피해자와 대조를 해보는데 결과는 일치. 여기서 왜 진작 그 지문으로 검사해보지 않았나 궁금하지? 네, 일본은 전과자만 지문을 채취하거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신원은 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해. 어쨌든 그렇게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19살 야마네 사치코. 근처 전문대를 다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이 산채로 불에 태웠다. 이거 얼마나 잔인해. 이런 잔혹한 살인수법을 썼기 때문에 분명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확신을 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 아니 그 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마네가 미움받을 사람으로는 절대 안 보이더라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었고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럼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 건가?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서 지갑, 핸드폰 이런 거 하나도 못 찾았잖아.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 아니었을까? 그래서 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데 실종 이후로 발견된 그런 사용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방화에 사용된 등유의 출처라도 좀 알아보자 라고 노력을 했지만 딱히 이것도 수확이 없었었고.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그 와중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하나 발견되는데 야마네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누군가의 DNA가 검출된 거야. 그럼 이게 성범죄랑 연관된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다면 전과자의 범행일 수도 있는 거지. 경찰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 DNA와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해. 그리고 곧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사실 경찰이 계속해서 그 눈여겨보던 용의자가 하나 있었거든. 그는 바로 30살 하토리 주니어. 토목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었는데 야마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뺑소니 혐의로 감옥에 갔더라고. 곧장 그가 있는 교도소에 가서 DNA 대조를 해보니까 딱 일치했던 거지. 이놈이 맞았던 거야.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2002년 7월 23일 드디어 범인을 체포하게 돼. 그렇게 신문이 시작되는데 하토리가 순순히 입을 열질 않더라고. 아니 저기 살인?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에 야마네를 만나기는 했어.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보고 어찌저찌 성관계까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다 그냥 합의된 거였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거야. 경찰이 그럼 누가 죽였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도 뻔뻔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증거지. 봐봐, 사건이 벌어진 곳이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범행에 차를 사용했겠지? 맞아. 그래서 경찰은 핫토리 명의의 차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엥? 근데 핫토리는 벌써 자기 차를 폐차했더라. 심지어 그 시기는 사건 발생 직후. 와, 벌써 이게 수상하지? 경찰은 그 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폐차 후에 남은 부품이라도 좀 수사해보겠다면서 수색을 이어갔어. 그리고 폐차 후에 남은 타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 타이어?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지? 다행히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돼. 결과는 또 완전 일치. 경찰은 DNA와 타이어를 가지고 강하게 추궁했더니 이제 자기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나봐.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더라고. 핫토리는 굉장히 담담했어. 자기가 야마네를 불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걸까? 둘이 애초에 일명식도 없는 사이였었거든? 이 동기가 진짜 어이없는데 사건 당일 얘기 한번 들어봐봐. 2002년 1월 22일 밤 11시 야마네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이때 차 타고 퇴근 중이던 핫토리가 그녀를 발견했고 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차 창문 내리고 저기요 하면서 막 말을 걸었다? 근데 야마네가 대꾸도 하지 않아. 근데 사실 일본은 원래 헌팅할 때 막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무시하는 게 편하거든? 안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갔던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무시당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가잖아. 근데 핫토리는 달랐어. 이게 날 무시해? 열받은 거야. 그리고 오기로 내가 이 여자랑 진짜 어떻게든 해본다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거지. 자기를 지나쳐서 가는 야마네를 따라서 속도를 높였고 가는 길목을 막아버려. 그리고 다시 접근하는데 여전히 무시했던 거야. 그 모습에 욱해버린 핫토리는 그대로 야마네 손목을 끌고 막 차에 태워버려. 이 힘으로 끄니까 야마네도 그걸 막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납치당한 거야. 그 후로 차를 몰아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고 그녀를 성폭행했지.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빼앗았어. 공포심에 울고 있던 야마네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었고 이제 적당히 인적 드문 곳에 내려주고 도망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아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지. 아니 그러기엔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바로 마약. 자, 야만에 태우고 다시 시내로 향하는데 근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 야, 니 오늘 뭐하냐? 평소에 같이 마약하던 그런 불량한 친구였지. 사실 핫토리가 거의 마약 중독이었거든. 오늘 좋은 약 구했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약하러 가고 싶었거든. 근데 동시에 그냥 내려주면 얘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감옥 가긴 또 무서웠나 봐. 그리고서 든 생각이 빨리 얘 죽이고 난 마약하러 가야겠다 이거야. 아니 이 생각 회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미 마약을 하겠다는 그 생각에 눈이 돌아버린 핫토리를 누가 말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막 범행 현장을 물색하고 있었을 때 딱 집 근처에 공사 현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고 거길 범행 현장으로 결정하게 돼. 그리고 곧장 거기로 향했지. 겁에 질려있는 야마네를 끌어내렸고 두 손을 결박했어. 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유를 끼얹기 시작해.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핫토리가 굳이 방화살인을 선택한 이유야. 그 이유가 우선 자기는 마약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이거 불 붙이고 그냥 가면 되겠는데? 게다가 피해자가 나타버리면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겠네? 그럼
난 안 잡히는 거잖아!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어. 자, 하토리는 가져온 등유 전부를 붓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붙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지. 이때까지도 여전히 머릿속은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어. 범행 이후 꽃장 친구네 집에 가서 그때 약 잔뜩 하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히 출근하기까지 해. 그리고 차 안에 남아있던 야마네의 수집품들은 편의점 쓰레기통, 친구 집, 그리고 회사 등등 이곳저곳에 나눠서 버렸다고 해. 그렇게 증거를 인멸했던 거지. 사건 당시 야마네가 타고 있던 자전거도 차에 실어두고 있다가 눈치 봐서 그냥 인적 드문 강에다가 유기했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거야. 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잖아.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까? 하토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했어. 내 죄목도 다양해. 절도, 강도, 마약, 뺑소니, 그냥 완전 양아치였던 거지. 그러다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이제 애 아빠도 됐으니까 철 좀 들 줄 알았다? 아이, 전혀. 결국 아내가 참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이혼을 했지. 그리고 나니까 좀 정신을 차렸나 봐.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고 2001년 10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해. 그러면서 전차와 재혼도 했었었고. 하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 취직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었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야. 검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 하지만 2004년 1월 열린 재판에서 하토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여기에 검찰과 피고 양측이 다 항소했지.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하토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하면서 항소한 거야. 진짜 어이없지. 근데 그 후에 오로지 감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반성하려고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토리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형을 통해서 야마네를 위한 분양을 하기도 해. 아예 사죄조차 안 하는 범죄자들보다는 낫다고 볼 순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좀 위선처럼 느껴져.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범행을 안 저질렀겠지. 어쨌든 다행히 항소심에선 검찰이 승리했어. 하토리가 반성하는 듯한 행동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너무나 악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였지. 그렇게 2005년 3월 29일 최종 사형이 선고돼. 그리고 7년이 지난 2012년 8월 3일 하토리의 형이 집행됐어. 그는 40세의 나이로 비로소 죄값을 치르게 됐지. 근데 이 형량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하토리가 전과가 많긴 했었지만 살인만큼은 초범이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명을 살해했으면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 게다가 하토리의 경우에는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거야. 게다가 일본에는 나가야마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범죄의 성질, 동기들 9가지 기준으로 살인 형량을 판결하는 법칙이거든. 게다가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명을 살해 시에는 보험살인, 유괴살인 등 계획범죄같이 정말 확실한 가정사유가 없는 경우엔 사형이 웬만해선 구형되지 않는다고 해. 한 명을 살해하고도 사형을 받은 그 일본의 범죄자는 총 24명이야. 하지만 다들 가정사유가 되게 명확했었거든. 하토리처럼 우발적인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토리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은 하토리가 유일했던 거야. 이번 사건은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싶던 사건이었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야마네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됐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야만의 부모님은 엄청난 슬픔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 하토리가 야만에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그의 죽음으로도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거야. 끔찍한 살인마 하토리 주냐가 죽음 후에도 고통 속에서 살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39분 일본 도쿄 카츠시가구 시바마타 3번지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고 잠시 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죠. 그런데 현장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불길이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고요. 거의 옆집까지 집이 막 번지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소방대원들은 2시간 정도 사투를 벌였고 저녁 6시가 돼서야 겨우 불이 진화됩니다. 그 사이 2층짜리 이 주택은 전소되었고요. 양 옆에 있는 벽까지도 싸그리 불에 타버렸죠. 소방대원들은 어느 정도 진압이 끝난 후에 피해자가 없는지 즉각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2층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21살의 코바야시 준코. 그녀는 집주인 코바야시 겐지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시신은 2층 부모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던 여름용 이불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다? 보통 불길을 피하려고 이불을 덮지는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발견한 준코는요, 사실 입과 양손이 모두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또 다리는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어요. 또 손에는 저항을 한 흔적, 상처가 몇 개 보였고요. 성폭행의 정황은 없었고 옷도 가지런했습니다. 폭행 흔적도 없고요. 다만 얼굴과 오른쪽 목 부근에 6번 정도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죠. 부검을 했는데 준코의 기도나 폐에서 그 어떤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불이 나기 전에 준코는 이미 사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이 찔린 흉기로 인해 과다출혈된 게 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후에 증거와 시신을 인멸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요. 너무도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경찰은 일단 누가 그토록 준코를 죽이고 싶어 했는 건지 그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낮이 되고 비는 어느새 폭우가 되면서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아버지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가셨고요. 준코의 언니도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와 준코 2사람만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준코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2층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때마침 엄마가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준코가 엄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자전거로 가? 대화를 나눴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잠깐 나눈 후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게 되죠. 이후 준코는 완전히 집에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게 화근이었죠. 그녀가 혼자 남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오후 4시 35분, 그때 화재를 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엄마는 3시 30분쯤 나가셨고 화재는 4시 35분에 목격되고, 그럼 그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강도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보기에는 이 준코의 방에 신용카드와 적금 통장이 그대로 있어요. 또 2층 그 옆방에도 현금이 한 14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범인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강도라면 집안을 뒤졌을 테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예 사라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 1층에
찬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옛날 지폐 10,000엔짜리 한 장이 분실됐어요. 이게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범인이 정말 단순한 강도였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물들은 왜 전혀 건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찬장 안에 지폐가 있다는 걸 알고 굳이 그것만 가져간 걸까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준코의 아버지가 평소 집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즐겨 신으셨다고 해요. 근데 하필 그 슬리퍼가 준코가 쓰러져 있던 그 방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원래라면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으니까 이게 현관에 있어야 해요. 근데 왜 2층 그 문제의 방 앞에 있었을까요? 이 실내와 위치를 통해서 추적을 하던 중에 혹시 범인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준코가 손님으로 원래부터 초대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손님이 오니까 아버지 실내화를 내주었고 준코를 죽이기 전까지 그 범인이 신고 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죠. 근데 이게 신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 밖에다가 가지런히 놔둔 것도 좀 이상했죠. 한편 사망한 코바야시 준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일본 명문대 조치대학의 영어학과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 이틀 후에 그녀가 미국 시애틀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어라?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일부러 그녀가 떠나기 전에 시점을 노린 건 아닐까요? 근데요, 평소에 준코는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원한을 살 만한 정황이 없고 착한 소녀예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았고 그러니까 원한 범죄로 보기가 매우 힘들었죠. 자,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준코가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추측입니다. 심지어 그럴 만한 근거도 있었죠. 사건 발생 열흘 전에 준코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송별회를 하게 됐는데 송별회를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웬 수상한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자정쯤 아주 야심한 때였죠. 준코가 그걸 눈치챘고 결국 겁에 질려서 집으로 못 가고 다시 역으로 되돌아왔을 정도예요. 너무도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날이었죠. 그럼 혹시 그 의문의 남성이 결국에 준코 집을 알아내서 침입한 건 아닐까요? 이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조사 상황을 일단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엔 정말 최초로 스토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현장에 이 전소가 많은 게 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래도 흔적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준코를 덮고 있던 이불, 그 이불에서 준코의 것이 아닌 타인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관에 성냥갑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성냥갑이 가족들에 따르면 원래 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던 물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냥갑에서도 어떤 DNA가 나오게 됐고 이게 이불과 동일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 이 증거로만 밝혀낸 것은 범인이 혈액형 A라는 거죠. 참고로 가족 중에 A형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스타킹으로 다리가 묶여있다고 했는데 그 매듭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매듭이 일본의 전통 의복 기모노에 사용되는 카라게 매듭이라고 해요. 특수한 방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모노와의 연관성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조경, 토목업, 폐지를 회수하는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면 관련자가 이런 직업과 뭔가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경찰이 주목한 또 다른 증거품이 있습니다. 바로 준코 입에 붙어있던 접착 테이프인데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유학을 간다고 짐을 싸서 미리 보냈는데 그때 사용한 테이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먼저 미국에 보냈던 그 짐과 대조를 해보니까 테이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범인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브랜드가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흔하디 흔한 테이프였기 때문에 뭐 출처를 가지고 용의자를 가려낼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접착 테이프에서는 또 다른 특이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3개 각각 다른 종류의 개털입니다. 준코의 가족들은 개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큰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털 3개가 여기 안에서 발견됐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범인이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개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가 이 테이프를 직접 들고 평소에 쓰던 테이프를 들고 준코의 집에 침입했다라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쩌면 어머니가 나가는 그 시간을 노린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지는 듯 했어요. 근데 또 모순적이게도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사건 당일, 준코의 어머니는 분명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기억합니다. 근데 화재가 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그 안에 진입을 했을 때는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고리에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럼 뭐가 궁금해지냐? 범인은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추정을 해보자면 범인이 집을 빠져나가기 전에 장갑을 낀 채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또 굳이 자신은 창문을 통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정말 준코가 범인을 집에 초대했고 그를 집에 들인 후에 스스로 문을 잠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게 헷갈리죠. 또 이 사건에서 정말 제일 특이한 건 범인이 불을 지른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준코를 이제 범인이 살해를 했죠. 그리고 어디에 두었냐면은 2층 부모님 방에 이 시신을 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선을 확인해 보면 범인이 2층에 있던 성냥을 집어들더니 굳이 1층으로 내려가서 동쪽에 있는 어떤 그 일본식 다다미방 벽장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죠. 여기가 불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이 추정이 왜 가능했냐면 1층에 있던 컴퓨터가 완전히 불에 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라, 준코는 2층에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라고 해요. 왜냐면 보통의 살인범들이라면 그 현장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2층에 먼저 불을 질렀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살해 현장과 굉장히 먼 1층, 그것도 더 외진 동쪽 방에다가 불을 지른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막 생각을 하던 끝에 불이 난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구조를 하러 들어오거나 또는 소방대원들이 들어올 건데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1층에 불을 지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소방대원들이 이제 1층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법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나요? 1층하고 2층 중에 어디에 불을 질러야 할지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범인에게는 방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도 제가 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그로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수사에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요? 목격자도 있었죠. 화재 전후에 준코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여럿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걸 좀 시간순으로 볼까요? 먼저 사건 3일 전입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이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특이한 건 이 남자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라이터를 탁탁탁 껐다 켰다 하는 아주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를 내쫓기도 했고요. 방화 사건이다 보니까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이건 사건 전날 새벽이었는데 20대 후반인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수상한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그 준코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행인에게 길을 묻게 돼요. 근데 그 길이 어디였냐? 시바마타 3번지 준코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이때 남성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같은 오후 4시쯤에 한 수상한 남자가 피해자네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 집을 빤히 쳐다보는 게 목격됐어요. 너무 소름 돋죠. 너무 소름 돋죠. 아니 사실 아는 사람 집이 아닌 그렇게 빤히 쳐다볼 일이 없을 텐데요. 이 남성이 한 50대에서 60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옷이 달라요. 황토색 겉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죠. 신장이 150에서 160 정도 작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끝이냐고요? 아니요. 다음으로는 화재 후에도 목격담이 있어요. 오후 4시 반에 이미 집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하얀색 장갑을 낀 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준코 집 쪽에서 시바마타 역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았냐면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무더운 날씨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게 더 수상했죠. 참, 이 수상한 남성들이 이렇게 많은 사건도 참 흔치 않은데요. 이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그럼 경찰은 이들 중에 누구한테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 동일인인 것 같지 않아요. 일본 경찰은요, 결국 이들 중에서도 현관 앞에서 왜 이 집 이렇게 빤히 보고 있던 그 황토색 옷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각에 그 집 근처에 있었고 또 집 본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죠.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이걸 배포하면서 추적하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바로 이 모습인데요. 좀 특이하죠. 목격자가 그 사람의 옆모습만 봤는지 안타깝게도 정면 몽타주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 몽타주만 가지고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이게도 이 수상한 남성이 그 집 앞에서 빤히 쳐다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 제보가 없습니다. 몽타주가 배포된 후에도 없었고요. 사실상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답답하죠. 참 이 사건 현장 곳곳에 증거도 많고 목격자도 많아요. 심지어 DNA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당시에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1년이 되도록 범인이 거의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극적으로 만기 1년 전인 2010년에 일본에서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이후수사 파일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사건이 2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특히나 일본의 3대 미해결 사건이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냐면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매듭을 풀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더 사실 답답한 건 그래서 왜 죽였냐는 거예요. 정확한 살해 동기를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금품 가져가지 않았어요. 준코를 성폭행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 범인은 남의 집에, 그냥 랜덤으로 고른 이 남의 집에 어떤 여성의 스토킹 범죄를 일으키려고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 무작정 살인을 저지르자라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됐고 26년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코바야시 준코, 그녀는 생전 국제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죠.
그렇게 일찍이 유학을 결정해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죠. 그 꿈을 펼치기 불과 며칠 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준코. 풀지 못한 일본의 3대 미제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